2025년 세계의 지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균열의 소리를 내고 북극의 얼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푸틴을 종이호랑이라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분석가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런데 그 답을 찾던 어느 날 한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서 낯익지만 믿기 어려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지도 위, 얼음과 바람의 나라 한가운데 새겨진 단 하나의 나라.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나토 자문으로 일하며 그런 신호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간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죠. 저는 내부 분석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붕괴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들. 그 자료 속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 저는 에드워드 맥케인입니다. 나토 자문, 전미 공군 전략 분석관이죠. 제 책상엔 매일 수백 페이지 보고서가 쌓입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북극. 저는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게 제 일이죠. 그리고 그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략가의 직감은 숫자보다 빠릅니다. 저는 곧바로 이 변화의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군사력, 자원, 영토. 숫자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했죠.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군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 부족, 병력 고갈, 사기 저하. 전쟁 초반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더 이상 장기적인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힘이 근본적으로 쇠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나토 내부 보고서를 통해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적 모순 때문에 체제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죠. 지방 정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 사하공화국, 무르만스크, 모스크바의 통제가 약해지자 그들은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소요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토가 민족 단위로 분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해체였죠. 그리고 워싱턴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냉랭한 태도는 이 해체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의도였을 겁니다.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관리라는 단어 대신 러시아 이후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참모들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곧 21세기 새로운 패권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뒤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북극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북극 항로가 재편된다는 분석이었죠. 무르만스크, 사할린, 베링 해협. 모두 러시아가 통제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라지면 그 항로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저는 북극이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무역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 루트를 장악하는 국가가 미래의 경제를 지배할 것입니다. 나토는 이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북극 경제권 재편 시나리오, 새로운 협력 파트너 검토,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 저는 그 자료를 읽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북극과 한국이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하지만 북극이요? 제 머릿속의 전략 지도에는 한국이 북극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 30년 전략가 인생이 이 작은 나라의 이름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력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쇠빙선 건조 기술, 극지 주거 시스템, LNG, 운송 인프라.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남극 세종기지를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었죠. 북극 다산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극지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존 기술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명의 설계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그 항로를 통과할 배는 한국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극 물류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기술만으로 충분합니까? 북극은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모두 북극권 국가들이죠. 한국은 북극권 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판에 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외교적인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 보고서였죠.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 북극 연구 협력, 극지 개발 투자.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북극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침묵의 전략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 주장 대신 기술과 협력으로 북극에서의 존재감을 키워온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지방 독립 시나리오 보고서. 그 안에 경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사할린 사하공화국, 무르만스크. 이들이 독립하면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었죠. 왜입니까?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귀광물 모두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만으론 부족합니다. 그걸 캐내고 운반하고 팔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북극이 열립니다. 북극이 열리면 새로운 경제권이 생깁니다. 그 경제권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북극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치밀한 준비성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죠. 한국은 어떻게 이걸 준비했지? 언제부터 계획한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것, 극지 기술, 조선 산업, 외교 전략, 경제 협력. 저는 한국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북극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 시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워싱턴의 기밀 자료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북극의 새로운 지도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략가인 제가 이 의문을 풀지 못한다면 제 경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전 세계를 뒤흔든 대전환의 시작점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전환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트럼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트럼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푸틴을 종이호랑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위성 네트워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냉철한 사업가입니다. 그가 냉담했던 러시아에 대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미 러시아의 붕괴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몰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북극 경제권에 대한 계산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푸틴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 체제의 전략적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전 세계 자본 흐름을 북극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저는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그것은 모스크바까지 닿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회의장 전체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미국의 결단이었죠. 저는 속으로 이건 체제 전복의 위협입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의 단 한마디가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 지원 결정은 러시아가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전략적 신호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러시아의 붕괴 시점만을 예측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저희 분석팀은 러시아가 붕괴가 아닌 마치 해체되는 장난감처럼 분해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사할린, 야쿠티아, 무르만스크 등 핵심 자원, 보유 지역들이 반모스크바 시위를 통해 독립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체된 러시아의 민족 독립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이 8개 핵심 지역이 독립할 경우 이들의 1인당 GDP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도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붕괴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사라지면 이 북방의 자원 부국들이 새로운 경제 벨트를 형성할 것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가 곧 이 지역들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독립은 서방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고 세계에 팔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영하 50도에 달하는 북극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추출하고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극지 생존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기술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문명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이 제 레이더에 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서구 중심의 기술 관점으로는 한국이 답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전략적 편견을 깨기 위해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자료를 깊숙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준비성에 경악했습니다. 첫째는 선박 기술입니다. 북극 항로 운송의 핵심인 LNG, 쇠빙선을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가까이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이 열리면 그 항로를 지배하는 것은 한국산 선박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물류 주권이 한국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극지 인프라였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난방 효율이 뛰어난 온도령 극지 주거 시스템, 그리고 방한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도를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첨단 기술만이 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제 생각을 배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남극과 북극에서 조용히 30년 가까이 생존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의 온돌 기술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북극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원보다 무서운 건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기술 강국을 넘어 극지 리더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북극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였다는 겁니다. 이는 서방 세계가 가진 단기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을 완전히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붕괴 이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준비성은 지난 30년간의 인내와 헌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모든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정학은 힘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 위에 한국이 중심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의 성조기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면 한국은 그 장벽이 무너진 후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준비를 마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문명의 이동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얼음을 녹이는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전략적 지식이 이 작은 나라의 생존 기술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자료실에서 북극 항로 관련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북극의 새로운 질서에서 핵심 설계도 역할을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북극 항로 자체의 미래 가치와 그것을 실현할 기술적 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음 대신 데이터로 북극을 봤습니다. 제 30년 전략가 인생이 이 데이터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북극 항로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르만스크나 사하 공화국 같은 부동항 지역들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극을 더 이상 얼음의 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실크로드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며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길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략가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까지의 운송거리가 최대 40% 단축됩니다. 이는 물류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단축된 항로가 전 세계 제조 및 공급망의 중심축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역로는 지구 경제의 구심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물류혁명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세계 무역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제시된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러시아가 분열될 경우 이 북극 루트의 GDP 총합이 2.3조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북방의 새로운 중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의 자원과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21세기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2.3조 달러, 그것은 새로운 황금노였고 전 세계 자본이 이 북극을 향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모두 이 황금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전략적 지배력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자본의 이동이 러시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황금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보고서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누가 이 황금로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북극의 극한 환경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생존과 기술의 영역이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장비가 얼어붙고 인력이 몇 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단기적인 자본 투자는 무의미했습니다. 영구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인력 유지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한국의 기술 데이터가 다시 한번 명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저는 제 오만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이 남극과 북극에서 30년간 쌓아올린 기술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온도령 극지 주거 시스템은 영하 40도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생존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서구의 난방 방식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면 온돌은 물질 자체를 데워 극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LNG 쇄빙선 기술은 북극의 해빙기에도 안정적인 물류를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돌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의 고성능 히터보다 단순하지만 극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성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서구는 늘 힘과 속도를 원했지만 한국은 인내와 지속성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기술은 곧 북극 문명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자원보다 무서운 건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기술 강국을 넘어 극지 리더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북극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였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리더십의 신호였습니다. 서구가 계획만 세울 때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통해 북극을 건설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정치적 동맹을 압도하는 실질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곧 지정학적 우위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전략회의에 참여해 이 데이터를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 러시아가 해체된다면 북극 개발의 파트너는 정치적 동맹이 아닌 기술적 능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변수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군사력과 핵무기의 관점에서 북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보려는 낡은 관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수십 년간 인류의 생존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인프라와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토는 이미 북극 개발의 새로운 표준을 한국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 속 북극 지도 위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지도 위 북위 70도선 주변에 한국 기술 파트너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전략가였지만 그때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얼음 대신 데이터로 북극을 봅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21세기의 북극 경제는 한국의 기술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30년 경력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평화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냉경제의 시작이다. 한국의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물류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철학 말입니다. 모든 경로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북극 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지켜온 전략의 관점이 한순간에 뒤바뀐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전략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철한 전략가인 저는 책상 위의 수치 대신 극한의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30년 오만을 완전히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북극의 추위가 제 이론을 어떻게 시험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성이 아닌 감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전략적 관점이 한국의 생존 철학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나토 주재 대표 자격으로 노르웨이 북부의 북극 항로 시찰단에 합류했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극지 연구 기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영하 35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저를 덮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제가 워싱턴에서 보았던 모든 전략 보고서의 냉정함을 단숨에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쇠빙선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서구 분석가들은 한국팀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 정도로 취급하며 그들의 기술을 폄하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이 판의 주요 플레이어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적 침묵이 이곳에서 압도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모듈 하우스를 봤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난방 효율이 300%에 달한다는 온돌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난방 방식이 최첨단 극지 기술이라니요? 제가 가진 서구 중심의 기술 관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양의 첨단 히터 시스템만이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온돌은 복잡한 장치 없이도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서구 기술이 전력을 쏟아부어 추위를 물리치려 할 때 한국 기술은 효율과 안정성으로 추위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돌이 북극에서의 인력 유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곧 제 발끝에 의해 배신당했습니다. 제 발을 통해 올라오는 그 따뜻함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밖의 냉기가 제 이성이라면 한국의 기술은 그 냉기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지에 한국 기술은 이론이 아니라 인내와 지속 가능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극지에서 축적한 경험이 단 하나의 난방 시스템에 응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술을 넘어선 생존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존 철학이야말로 북극에서 문명을 유지할 가장 강력한 인프라였습니다. 이 온돌은 북극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극지연구소 소속의 기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냉정한 전략가로서 그들의 기술에 집요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임시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수십 년간 버틸 수 있습니까? 서구의 첨단 모듈은 5년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제 질문은 그들의 신념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모듈은 남극 세종기지와 북극 다산기지에서 30년 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에 맞춰 개선되었고 앞으로 30년도 버틸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영구적인 북극 문명의 건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30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 모든 회의론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제가 가진 서구의 단기적인 기술 관점은 그들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기술의 수명이 곧 문명의 수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궁극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안경에 김이 서릴 만큼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극한 환경에서 문명을 유지하는 인프라였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이들이 북극의 영구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쇠빙선 건조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영하 50도에서도 운항 가능한 극지용 쇠빙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그 항로를 지배할 쇠빙선과 운반선 역시 한국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북극의 물류 주권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략적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론자였지만 그들의 기술이 완벽한 수치와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과 인프라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닌 생존과 인내의 의미를 담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따뜻함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 추위 속에서 어떤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질서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극의 얼음 위에서 제가 30년간 쌓아올린 전략적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이 저의 전략적 오만을 부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저는 북극 기지에서 한국 기술의 현실적인 생존 능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온돌 시스템은 제 냉정한 이론을 흔들어 놓았죠. 저는 이 작은 나라가 북극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의 기술에 대한 불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진 오만이 북극의 추위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협소한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서구 중심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작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폭설 속 구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실험 기지 하나가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고립되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자는 고립되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토 팀은 신속히 철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략가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한국기술지원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명령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에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적인 본능의 발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류애적 책임감이 그들의 기술력을 완성시킨 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대응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극지연구소와 현대중공업기술진으로 구성된 팀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동식 열선 패널을 설치하며 구조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기술자들이 몇 시간을 소요할 작업을 한국팀은 절반의 시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단축은 극한 환경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모두 모듈화되어 있었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조립과 분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듈화 기술이야말로 극한지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드론을 띄워 고립된 인원들에게 자가 발열식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고립된 인원들에게 심리적인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몸에 배어있는 인류애적 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효율을 넘어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비가 극한의 온도에서도 오류 없이 작동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가진 신뢰성은 그 어떤 서구 기술보다 뛰어났습니다. 구조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폭설은 그치지 않았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장비는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거나 배터리 효율이 급감하며 작동을 멈추거나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서구 기술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그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극지용 굴착기와 모듈 장비를 사용하여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영하 40도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끈기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철수를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기술적 신뢰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인원을 구조할 때까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들의 철수 거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열선 패널을 설치하던 중 그의 장갑이 찢어져 손이 얼어붙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으로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패널 연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온돌 모듈하우스에 대고 다시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날 저는 인간의 용기를 봤습니다. 추위보다 강한 건 신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제 머릿속에 영원히 새겼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냉철한 데이터가 아니라 뜨거운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류애적 접근이 그들의 기술력을 완성시킨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인류의 생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기지 복구는 성공했고 생존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북유럽 언론에는 한국의 기술과 헌신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전략과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전략도 어떤 미사일도 가질 수 없는 종류의 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은 진짜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논리가 이들의 행동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감정의 균열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노트에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들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영웅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북극의 밤, 그들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종류의 열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의 증거는 제 모든 냉철한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이 북극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래를 건설하고 그들의 신념은 인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운명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극 시차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문이나 회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헌신적인 구조 활동은 제 오랜 냉철한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30년 전략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보고서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나토 본부의 최고위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붕괴 이후 북극의 새로운 표준은 무엇인가? 저는 그때까지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 30년 전략가 인생의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끌어낸 결론은 곧 서구 중심 전략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쇄빙선 기술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단지 기술 사양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폭설 속 구조 임무의 모든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온도령 모듈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임시 구조물보다 인명, 손실률을 압도적으로 낮추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가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인류애적 가치의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유럽 대표들은 여전히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 정도로 취급하며 유럽연합의 자체 표준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단기적인 군사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제가 북극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논할 때 한국은 온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극한 환경에서 생존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술이 인류애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념이 담긴 기술만이 북극의 추위를 이기고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기술 채택이 아닌 전략적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라는 위협만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북극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문제였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대량의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세계 LNG 선박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조선 기술의 독점적인 위치 없이는 북극의 새로운 경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표준입니다. 유럽이 아닌 한국이 이 항로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는 서구 중심의 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부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이 가진 경제적 헤게모니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제 보고서와 증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제 자료를 검토하며 침묵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냉정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토는 제가 제시한 한국의 온도령 극지 모듈 시스템과 LNG, 쇠빙선 건조 표준을 러시아 이후의 북극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잠정적인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서방 진영이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전략가 인생에서 정답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이 구시대의 관점을 마침내 이겨낸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입장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체 표준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한국과의 공동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보고서에는 북극 생존 표준은 한국 모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북극에서 목격한 작은 기적이 이제 거대한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파괴였고 한국의 기술은 그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창조였다는 겁니다. 이는 기술이 군사력을 이긴 역사적인 사례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는 북극의 끝이 아니라 한국 주도의 새로운 냉경제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신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전략을 분석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21세기 전략의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극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손끝으로,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가 끝난 후 각국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온도령 모듈 시스템을 자국의 극지 기지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한국 조선사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LNG, 쇠빙선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극지 연구의 중심은 이제 노르웨이나 캐나다가 아니라 서울과 울산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며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이토록 따뜻한 기술로 세계 질서를 바꾼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군사력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추위를 품어 안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효율이 아니라 인류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이기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온돌의 열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략이란 사람을 살리는 기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새로운 시대의 전략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문명을 지탱하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궤적을 추적해왔지만 결국 찾은 것은 새로운 시대의 항로를 개척할 한국의 기술과 신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균열은 끝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할 새로운 냉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북극의 얼음 위에서 조용히 쓰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따뜻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의 항로를 열어갈 첫 불빛은 그 얼음 위에서 한국의 손으로 켜질 것입니다. 그날 한국의 한 장면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침착한 선택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한 그 무기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앤더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전략분석센터에서 20년간 군사 위기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온 전략 분석가입니다. 전 세계 주요 분쟁 국가의 군사 데이터, 전술 패턴, 무기 성능 등을 바탕으로 전쟁 발생 가능성과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의 언어이며 감정이나 직관은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저에게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었고 모든 결과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제 분석 시스템에 처음으로 예외 경고가 떠오른 건 몇 달 전 한국 동해 해역에서 벌어진 한 모의 실험이었습니다. 미합참에 연동된 실시간 전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한국 해군의 가상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직 발사관 기반의 탄도 미사일 반격 시나리오에서 한국 측 대응은 적 잠수함의 공격 지점보다 0점 먼저 전술 좌표를 확보했고 이는 데이터상 불가능한 반응 속도로 간주됐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로그를 수차례 검토했고 AI 분석 모듈의 오류 가능성까지 점검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저는 단순 오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같은 실험을 3회 반복했을 때마다 한국 쪽 무기 시스템만이 예외값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기동, 공식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반응 변수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유독 한국만이 계산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가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걱정 마. 거긴 기술은 있지만 전쟁은 못해. 그 한마디의 제 안에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말. 그리고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리던 수치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그들만이 제 시스템에서 예외로 분류되었을까? 저는 한국의 최신 주력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제한적이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스펙보다도 그 함선을 둘러싼 맥락들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SEM을 탑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군사 상식상 거의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건 기술적 도전을 넘어선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제 뇌 속에 붉은 점 하나가 찍히는 듯했습니다. 계산도, 통계도, 이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결정적 직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직감이 제 인생의 모든 공식을 부숴놓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저는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군사기술 교류 명목의 방문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측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대해 제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직접 보시죠. 라는 짧은 초대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숨기려 했는데 한국은 그냥 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확신에 찬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몇 시간,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회색 바다 위로 안개 속에 잠긴 회색 함선들이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홍중령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실전 작전 시연을 담당한 장교였죠.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과도한 경례도 없었고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말보다는 그냥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그 말엔 자부심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 단단하게 다져진 내부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함선 내부는 정숙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기와 전술 모니터들이 철저히 기능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깊은 구획 전술 통제실 한켠엔 작은 보안 패널이 부착된 컨트롤 박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유독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변의 정리 상태와 대비되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작동시키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함선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모든 선택은 바로 저 장치로 수렴된다는 것을. 저게 뭡니까? 평시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최종 결정을?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결심한다는 순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무기가 공격이 아닌 결단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SLBM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긴장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함에서는 그것이 억제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설계한 사람들의 철학, 그 무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결단을 가슴에 새기는 방식. 그건 제가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도 도출해낼 수 없는 유형의 힘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분석국 내 전략전파팀 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기술 자료와 체험 내용을 기반으로 잠수함 전력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지 몇 시간째 화면 위에는 아무런 단어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사진과 설계 정보, 위치 좌표까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든 정보가 진짜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릿속엔 자꾸만 진해 해역의 조용한 바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들려온 홍중령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 알고리즘이 단 하나의 나라만 계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제 시스템이 전제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무기는 공격을 위해 존재한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신념으로 움직였고 무기를 억제를 위해 사용했으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부국장 워너에게 초안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크린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아닙니다. 당신, 감정에 휘둘린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결단, 철학, 그런 건 전략이 아닙니다. 우린 확률을 예측하는 부서입니다. 리처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선언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어색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세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이렇게 기록해두었습니다. 한국은 시뮬레이션을 거부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의 무기를 분석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변수는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며칠 뒤 저는 미 국방전략분석국 내 조정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를 구두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 제목은 공식적으로는 비확산국 전략 억제력 평가 사례 대한민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들의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무겁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고참 분석관 브레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상징을 전략으로 착각한 사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나라라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징 하나가 제 시뮬레이션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SLBM은 기술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쓰지 않겠다는 철학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국방부 파견 장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학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설계도 대신 명언집을 만들었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 없이도 억지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닌 책임감으로 무장한 무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식 전략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킬로톤과 사거리, 반응 시간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세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워너 부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리처드, 우린 상징을 경계합니다. 이 조직은 수치와 논리를 믿습니다. 이번 건에서 당신이 받은 인상은 지나치게 인간적이에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겁니다. 만약 그 무기를 가진 이들이 기계처럼 차가웠다면 오히려 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기계는 예측 가능하지만 인간의 결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결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한국에 감정이 생긴 건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두려움도 경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몇 차례 내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한국이 포함된 보고서에서 제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배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관점이 조직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동료들의 대화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리처드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분석가가 나라의 감정을 가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분석가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가 구축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의 예외값 항목에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국가명 대한민국, 변수명, 결정적 전환 변수, 상태 예측 불가, 발동 조건 내부 철학에 기반한 자율적 결단, 대응 방법 없음. 그건 제가 처음으로 어느 나라에도 붙여본 적 없는 평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 구조, 사이버 능력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수치화된 위협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북한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이 빠르고 감정이 깊으며 무엇보다 책임감이라는 변수로 움직였습니다. 도산한 창후함의 에세이 아니라 그걸 누르지 않는 철학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 철학을 무기로 여기는 사회, 그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군인들의 존재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컴퓨터 속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는 데이터로 분석되지 않는다. 그들의 결단은 숫자가 아닌 의지로 작동한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략 보고서에서도 시뮬레이션 회의에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동유럽 국경 분쟁, 인도태평양 함대 배치, 사이버 전력 강화 같은 보다 측정 가능하고 명확한 주제들만 남았습니다. 조직의 관심사는 항상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도 없고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낮습니다. 전략적으로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계산식에 나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가장 강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보고서를 하나씩 썼습니다. 공식 문서도 아니고 제출용도 아닌 그저 기억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오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분단의 고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나라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작은 수치만으로 함부로 단정지을 때 저는 침묵 속에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결코 먼저 누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모든 계산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기록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고 진실은 기억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문서 정리 중 오래된 한국 관련 기록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속도도 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의 성능이나 파괴력에 집중할 때 한국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 철학이었습니다. 우린 군사 전략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발사 시간, 비행거리, 반응 속도, 명중률, 파괴력,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무엇보다 손을 대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웁니다. 이는 서구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철학을 먼저 세운단 말인가? 그건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기술보다 앞설 수 있다는 발상, 누를 수 있는 스위치를 앞에 두고도 참을 수 있는 나라의 침착함은 제 모든 이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홍중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계보다 빠른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빠른 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설계, 실제의 지휘체계, 실제의 훈련 방식 그 모두는 결심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화력의 강함보다는 의지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 하나로 제가 만든 20년치의 시뮬레이션이 단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 시스템은 국가들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성보다는 신념을, 예측 가능성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세계는 기술로 군비를 키워가지만 한국은 누르지 않는 것을 기술보다 먼저 배운 나라였습니다. 그건 복제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려 해도 그들의 철학은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픔 속에서 터득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할 선택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내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분석의 외곽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무기는 언제 쓸 것인가 보다 언제 쓰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핵무기보다도 무서우면서도 숭고했던 결심의 힘이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저장되지 않은 예전 실험 로그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한국 잠수함 대응 실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제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호기심 반, 습관 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모든 가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응은 예상 범위를 초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설계상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계산을 거부하는 결심의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결심한 순간 그 타이밍은 시뮬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압축된 용수철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결단은 예측 불가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시스템은 그런 변수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 하나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전략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건 제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껏 수많은 리스크를 피해가는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동료들이 절 냉철한 분석가로 부르게 만든 기반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신념이 무력하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론과 경험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무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외면해왔던 인간적인 직감이었다는 것을. 결심의 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방식,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멈춤의 전략.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뮬레이션과 수치를 무력화시키는 신념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을 변수로 취급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데이터 포인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였고 패턴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공식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안에서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전략 보고 회의였습니다. 그날도 회의실엔 수십 개의 위성 사진, 전술 지도, 적성국의 정보 패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 봐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표 말미,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즉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모델은 생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적고 독자적 결단 가능성이 낮으니 분석 가치가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조직은 한국을 예외가 아닌 무시의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석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경계 밖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조용히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침묵 속엔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도산한 창호함에서 본 그 컨트롤 박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징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너무 단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전략보다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이란 건 어떤 인공지능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저는 홍중령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말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우위, 철학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자체가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단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뮬레이션 불가, 전술적 예외가 아닌 철학적 독립 대상.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가진 유일하고도 숭고한 무기의 실체임을 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회의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가볍게 웃거나 그쪽은 위협 순위에서 내려왔지라며 흘려듣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한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나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한국을 위협이라고 보나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절제의 선언이자, 하지만 우리가 결심할 땐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자제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르지 않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그 어떤 핵보다, 그 어떤 인공지능 전투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누르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버튼을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직 현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고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위성 사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억제력이며 우리가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숫자로 평가될 수 없고 공식으로 예측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복사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이 시대를 평가할 때 가장 현명했던 나라로 기억될 것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무기를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